부터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최재민 선임 기자, 김광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구속이 됐다는 건 법원에 물론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법원의 현재까지 판단으로도 이 핵심 쟁점이던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좀 소명이 됐다는 것은 그냥 범죄 전체에 대해서 뭐 소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뇌물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이 됐던 간에 아니면 사실인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뇌물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영장 발부 전담 판사인 강부영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죠. 뇌물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법원이 본 뇌물의 어떤 액수, 이 금액 이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 앞서서 지난달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433억 원의 뇌물을 준, 그러니까 뇌물 공여 혐의로 이제 그 구속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433억입니다. 433억.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 하고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 그리고 비덱 스포츠, 그러니까 최순실의 그 독일 현지 법인이요, 페이퍼 예. 컴퍼니인데 여기에는 원래는 213억 원이 돼야지 433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당초에는 뇌물이라는 것은 그 건넨 것 말고도 주기로 한 것도. 약속한 것도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그 뇌물 액수는 거기에서 78억 원만 사실상에 이제 건네갔으니까 예. 그래서 298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구속이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장 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뭐 증거 자체가 굉장히 증거를 인정하는 어떤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입증 절차를 거쳐야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건데 영장 심사 자체는 그야말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또 향후에 어떤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의자를 어떤 신병을 담보해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장 심문의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와는 굉장히 다르고요. 네. 어떤 증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을 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 뭐 그 사실은 결국 법정에서는 증거로 쓰일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한 증거 자료가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하다. 이렇게 강부영 판사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소명이랑 입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좀 어렵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선 소명을 해야 하고 이제 재판에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소명이라는 것은 주시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불리한 진술한 어떤 진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술 조서가 있습니다. 그걸 영장 심사 때 내면 그거 읽어보고 이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재판으로 갔을 때는 그러한 진술이 있으면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 네. 정호선 전 비서관이 법정에 나와서 내가 진술한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고 내가 서명 날의를 했다. 그래야지 그 진술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장 심사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거고 단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 자료에 대해서만 영장 전담 판사가 그냥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죠. 예. 또 증거 자료도 중요합니다만 그 판단의 원래 기준은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법원도 상당히 광의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도주할 수 있는 그 우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번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아 보이고요. 예. 검찰도 이제 영장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사안의 중대성을 최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종범격이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 혐의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주범격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아직
구속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점들이 입증이 돼서 이제 했다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들은 어떤 소명이라는 것들은 한 예를 들어서 51% 정도만 내가 이게 혐의가 입증이 돼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본 재판에서는 입증이라는 것은 거의 100%, 99% 이상이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는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예상보다는 빨랐어요. 네네. 얼마나 걸렸죠? 그러니까 어제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7시 10분에 끝났으니까 저녁 7시 10분에 끝났으니까 8시간 40분이 걸렸고요. 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 게 오늘 새벽 3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영장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훨씬 더 1시간여가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들은 한 3시간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다른 그 피의자들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혐의 입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돼 있었고 그리고 네.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보통 한 이틀 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틀 내에 열리는데 한 3일 정도 하루 더 줬죠. 네, 3일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워낙 그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이유도 있는데 한 12만 쪽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사이에 강구영 판사가 이제 오늘 그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서 상당 부분 다 그 훑어봤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구속을 막으려 했습니다만 구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엮였다, 아니 뭐 무죄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쳤지만 이제 구속까지 된 마당에 지금도 계속 물론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만 무죄를 주장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형량을 좀 더 낮춰보려는 일단 그 영장 전담 판사도 어느 정도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가능성까지 인정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대신 형량을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펼 수도 있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질문드리죠. 이 예를 들어서 약 300억 가까운 뇌물죄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죄를 받는 그 죄입니까? 그 형량이 나오는 네, 죄입니까? 영장 범죄 사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뇌물죄잖아요. 근데 예. 뇌물죄 형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억 이상의 어떤 뇌물을 받았을 때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1억 이상이면. 그렇죠. 그러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안은 법적으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정의 기준으로 하면. 예.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1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죄를 뭐 제쳐두고 뇌물죄 하나만 가지고도 형량을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 10년 이상이니까 최저 10년 되겠죠. 그런데 대법원 이제 만약에 반절 깎는다 해도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일 때 어떤 감경 사유가 있고 가중 사유가 있어요.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뭐 본인이 돈을 전혀 안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약간의 범죄 인식을 못했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경 사유는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전에 뭐 전과가 없다랄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해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7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중 사유가 돼버리면 훨씬 더 형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최고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1억이잖아요. 네. 1억이 그 정도 기준이면 그 300억이 된다면 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뭐 다 300억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그 중에 정말 명확하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보십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부인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지금 범죄 뇌물죄가 아무리 뭐 다 일부 인정한다고도 다 1억 이상 넘잖아요. 예. 더군다나 양형기준표에 보면 이제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형이 굉장히 더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다 인정을 해서 법적으로 형사 판결의 결과를 볼 때 집행유예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전략을 취할 수는 있겠죠. 예. 일단 다 인정하고 집행유예 나오겠다. 그런데 다 인정을 했을 때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하.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다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명예랄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뭐 국정농단 게이트 이후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시작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어떤 입장
또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도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다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일부라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적으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은 그 10년에서부터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 가장 큰 죄가 뇌물죄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걸 굳이 이제 뭐 연수로 이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최대 한 30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무기징역을 뺄 경우에. 예. 근데 나머지 사안들도 사실상에 다 일리 다 구속 사유가 되는 것들입니다. 예, 강요라든가 강요죄도.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최대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45년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지금 화면에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이 도착했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시울도 붉어진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3시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뒤에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제 갔는데요. 취재 기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1시간 반 동안에 아마도 이제 그 구치소에 가기 전에 해서는 안 될 것들, 그러니까 뭐 올린 머리에 핀을 네. 다 뽑는다든지 이런 일차적인 것들을 갖다 다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량에 타기 전에.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예. 취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한 1시간 반 가량이 좀 소요가 됐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뭐 아주 그 필요한 소지품 같은 것들을 좀 챙겼을 것이고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는데 차에는 이제 양쪽에 오른쪽 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서 양쪽에 그 수사관 여성 수사관들이 두 예. 명이 이제 동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에는 좀 이슬이 맺혀 있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예. 걸 봐서 상당히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차량 역시 검찰에서 제공한 그렇습니다. 차량이죠. 예, 네. 그 법원에서 검찰청사로 넘어갈 때도 검찰에서 제공한 차고요. 호송차인데요. 저기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호송차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호송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구치소에서의 이제 생활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독방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독방에는 수감이 될 겁니다. 근데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한 1.9평짜리 이 독거방이 있고 예. 이제 혼거방이라고 그러죠. 보통 6명이 사용하는 이제 혼거방은 한 3.6평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혼거방을 개조를 해서 혼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구치소가 그 여자 수감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아. 좁아서 이제 그 전에 1995년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에 수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3.6평 그 정도의 크기를 일반 독방보다 더 넓은 그렇죠, 방을 2배 그렇죠. 가까운. 예,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접견실도 있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별채로 만들었어요, 별채로. 그러니까 방을 새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수감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준해서 왜냐하면 서로 형평이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도 안양교도소에다 새로 개조를 네. 해가지고 수감을 했었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홍거방을 개조를 하든지 아니면 별채로 독립적으로 별채를 만들어서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마 적어도 한 대부분 뭐 하는 경우처럼 한 3.6평 이쪽 저쪽이 될 가능성이 크죠. 식사 같은 경우도 한 끼당 얼마 이게 대략 정해져 있죠. 1,400원. 1,440원, 예. 일식 네. 3찬 뭐 그렇게 나와 있죠. 설거지도 본인이 직접 해야 네, 되는 그렇죠. 거죠.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요. 네. 그런데 일단 뭐 아마 지금 정도면 입감 절차가 거의 끝났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네. 들어가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입소 처음 이제 절차에서 이제 간단한 건강 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진도 촬영해요. 사진 예. 이제 머그샷이라고 해서 어떤 자기 키를 재는 그런 측정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서 수감번호를 가지고 지금 수임- 배정이 됐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수임번호 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지문 채취도 하고 그다음에 몸 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샤워하고 나서 어떤 생활용품 같은 걸 받고 또 연록색 수유 지금 뭐 겨울이라서 동복. 예. 동복이 연록색 네. 수유를 있거든요. 그걸 일단 받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수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영치금에서 또
다른 대비를 수위로 할 수가 그렇죠, 그렇죠. 있군요. 다른 수위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구치소에서 제공한 수위는 약간 뭐 질이 낮기 때문에 그보다 질이 좋은 수위를 또 사입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올림머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 부분은 구치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올림머리 자체는 사실은 뭐 그 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속 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속 핀이랄지 날카로운 것은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들어가야 하고요. 이제 본인이 계속 올림머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플라스틱 핀이랄지 이제 그런 걸 구입을 해서 써야 하는데 올림머리 자체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뭐 올림머리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이제 같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호송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호송차 안에서는 뭐 최순실을 만난다든가 안종범을 만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따로 또 호송을 해야 되나요? 경호의 문제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검에서 수사할 때도 최순실하고 장시호 씨가 같은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호송 차량이랄지 인원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 같이 수감돼 있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뭐 여자 수용 시설에 있고 안종범 전 수석은 안종범 수석은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죠. 다른 어떤 관련된 측근들과는 만날 기회는 거의 없어요. 남자 수용자하고는 더욱 만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와 관련된 부분도 뭐 최순실 씨와 관계는 이제 공범 관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 접견실을 갈 때도 사실은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도 사실 같이 운동할 수 있게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철저한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호송 차량이에요. 그런데 호송 차량에 어떤 여유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날 재판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위한 호송차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치소가 어떻게 고려할지는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호송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유죄나 형량 부분을 다투게 될 텐데 언제쯤 첫 재판이 열릴까요? 아무래도 1차적으로 이제 한 차례 이제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대선 기간도 4월 17일부터 대선 기간이거든요. 그 전에 아마도 이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재판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재판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법원에서 그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좀 뭐 미뤘다고 하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공범인 물론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내에 이미 1심이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재판을 갖다가 뭐 의도대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좀 미뤄서 한다 이렇게는 아니고 일정대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는 아마 준비 기일 정도 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다 다음 달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5월 말까지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5월 말에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또 만약에 뭐 일부가 됐건 전체가 됐건 무죄가 나면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재판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민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